안녕하세요. 총책 배세우입니다. 자, 우리 이 입문 강의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오늘부터 기본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새해 처음 인사드리는데, 여러분 올해 뜻하던 바 모두 이루시고요. 그 시험에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하는 기본 강의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까지 입문 강의를 통해서는 민법 총칙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았다면은 이 기본 강의에서부터는 하나하나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내용으로서 개별적인 내용들, 나올 만한 내용들을 모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총칙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나올 만한 내용을 또 깊이 있게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게 될 교재는 제가 쓴 기본서가 있는데요. 기본서 이 책을 보시면 이렇게 두껍지 않죠. 전체적인 내용이 한 250페이지 정도가 넘어가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만 보셔도요, 여러분 시험 보는 데는 90점 이상을 맞는데 충분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책이 두껍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올 내용들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짧지만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기본 이론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많은 문제를 넣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다 많은 문제는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기본서에는 지금 1, 2, 3회까지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고 다양한 문제들은 문제풀이 시간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강의 시간에는요, 기본적인 내용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내용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보실 필요도 없고요. 물론 여기 있는 내용에서 또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내용 중에서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또 생략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한 200여 페이지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요, 여러분 100점에서 뭐 90점을 맞는데 충분하다라고 저를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민법의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민법의 내용과 그리고 민법 총칙,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총칙을 볼 텐데, 입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복습하는 과정으로 들으시면 될 것이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해해 가시면서 들으시면 되리라 봅니다. 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죠. 법에는 다양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법은 국가의 규범이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입니다.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생활 안에서의 우리 여러 가지 생활 관계를 규율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법은 다시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눕니다. 우리가 국가 안에서의 생활은 크게요,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이 있고, 우리 개인과 국가의 생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개인과 개인끼리의 생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과 국가와의 생활 관계가 있습니다. 국가. 자, 개인과 국가와의 생활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요, 또 무슨 음식점을 하려면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국가와 개인과의 생활 관계가 됩니다. 이렇게 개인과 국가와의 생활 관계를 우리는 공적 생활 관계라고 하고요. 공적 생활 관계. 이런 공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공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사 시험에서 공부하시는 행정법이 대표적인 공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나와 국가와의 생활관계죠. 자, 이에 대하여 또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가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뭐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우리가 매점 가서 물건을 하나 사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죠.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관계는 사적 생활관계라고 합니다. 이런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특히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자, 그러면은 크게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고요. 다시 그 법들은요, 모든 사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일반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특별히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법이 있습니다. 자, 공법에서도요, 이제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고, 또 사법에서도 일반법, 특별법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을 말을 하고요. 민법은 사법에 해당되고, 사법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법의 일반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 생활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모든 사람들,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이것이 바로 이제 민법이 됩니다. 민법의 개념은 사법의 일반법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요게 이제 민법이라는 거죠. 민법, 사법의 일반법을 우리는 민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사적 생활관계예요. 모두 이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는 개인과 개인과의 생활관계에서는 의리나 우정, 사랑 이런 것들은요, 법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법으로서요, 그 법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는 규범을 말해요. 그래서 법을 위반하게 되면 공권력이 동원이 돼서 강제를 시키는 거죠. 이런 것이 법이기 때문에요,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도 법이 굳이 공권력이 동원될 필요가 없는 분야는 굳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서로 사랑을 했다, 그래서 서로 절대 헤어지지 말자 라고 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는 경우에도 갑이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리겠다, 절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병과 새롭게 사귀기 시작합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너는 나를 끝까지 기다리고 하고 나서 이제 와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너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아니면은 반드시 너는 병과 헤어지고 다시 을과 사귀라, 이런 것까지 국가의 공권력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까지 공권력에서 강요가 되면은 우리는 말 한마디, 기다리겠다,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도 쉽게 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법이 굳이 강제할 필요가 없는 분야들, 이런 지극히 개인적인 분야들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법은 사적 생활관계 중에서 법에 의해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든지 법에 의해서 구속될 필요가 있는 것들만 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랑, 우정, 의리 이런 것들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단순한 인간관계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적 생활관계 중에서 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들만 이제 민법이 적용이 되고요. 특히 이렇게 민법에 적용을 받는 사적 생활관계를 특히 법률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률관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법률관계의 반대말로는 이제 인간관계가 있는 거죠. 인간관계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인간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다루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는 민법이 적용되는 이제 법률관계만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법률관계는 구체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관계,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들, 법에 의해서 구속될 필요가 있는 것들, 강제될 필요가 있는 것들만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을 통해서 발생되는 법률관계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관계와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 관계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관계, 법에 의한 힘, 법에 의한 법적 보호 이런 것들을 우리는 권리라고 하고요. 법에 의한 구속, 법에 의한 강제 이런 것들을 의무라고 합니다. 의무. 그러니까 결국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전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법전은 굉장히 많은 조문들을 갖고 있는데 이 민법전은 대부분이 사적 생활관계에서 발생되는 당사자들 간에 매매를 했으면 매매했던 당사자들 간에 그 권리 의무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했을 때는 당사자 간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어떠한 권리 의무가 있는지, 또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어떠한 권리 의무가 있는지 이걸 쭉 나열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법은 결국 권리와 의무를 다룬다. 즉 사적 생활관계에서의 당사자 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그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민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적 생활관계에서 발생되는 권리, 의무. 일방이 권리를 가지면 상대방은 그에 따른 의무를 갖게 되기 때문에요. 뭐 권리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의무를 다 알 수 있는 거고, 또 의무 중심으로 보게 돼도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권리를 갖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파악하면 되겠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권리 중심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의무 중심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도 그에 따른 권리 의무를 갖게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민법에 의해서 민법에서 여러 종류의 이제 권리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권리들을요, 가장 이제 중요한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류 방법으로서요,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사적 생활관계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는요, 매매죠, 매매.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만약에 X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자, 매매 계약에 있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우리는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이것을 10억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했을 때요. 자, 그래서 그 계약을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을이 10억 원을 지급하고 갑이 X 물건을 을에게 바로 넘겨주는 건 아니죠. 매수인이 뭐 10억을 싸매고 다니지는 않을 테니까요. 보통은 3월 1일 때 매매 계약만 하는 거죠. 물론 계약금 같은 거를 뭐 지급할 수도 있고 이때 지급 안 할 수도 있고요. 자, 계약을 하면서 이행은 언제 하기로 했느냐? 3월 31일 날 이때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소유권 이전해 줄 때 을도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매매 대금을 이제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랬을 때 당사자 간의 이제 권리 관계를 봅니다.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예요. 그래서 뭐 시험에서요,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것은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이것은 지켜져야 되겠죠. 계약은 뭐 언제든지 깨도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거래 안전이 다 깨지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이것은 규율을 합니다.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갑은 장차 3월 31일이 되면은 X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될 의무와 함께 10억 원에 대한 대금 지급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을은 3월 31일이 되면은,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한 날요, 매매 계약의 내용은 장차 3월 31일이 되면은 10억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X 물건을 이전해 달라는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10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 그리고 X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 이런 인간에 대한 행위, 그 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인간의 행위, 이런 이행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법적으로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 이것은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행위를 우리는 급부라고 합니다. 급부. 자, 급부에 대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10억 원만 놓고 보게 되면은 갑은 을에 대해서 10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라 라고 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고, 을은 10억 원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급부에 대한 권리 의무, 즉 급부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채권이라고 하고요, 급부에 대한 의무를 채무라고 합니다. 채권, 채무. 그래서 채권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방이 채권을 갖게 되면 다른 상대방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게 되겠죠.
X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뭐 토지였다라고 하면은 부동산도 똑같은 거죠. 장차 3월 30일이 되면은 갑은 을에게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을은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일단 이런 인간의 행위에 대한 권리를 채권, 인간이 행위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이행 의무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어떤 행위를 해야 될 의무, 이행 의무를 우리는 채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채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채권입니다. 그래서 급부, 일단은 행위에 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채권들을요, 이 채권은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행위들이 틀려지겠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해야 될 의무를 부담할 것이고요. 만약에 갑과 을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달 1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1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행위에 대한 권리 의무가 틀려지겠죠. 갑은 을한테 X 물건을 사용하게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할 것이고요. 대신에 을은 갑한테 매달 월세 1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겠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채권, 채무의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종류가 다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계약의 종류별로 그 다양한 채권, 채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이것을 특히 채권법이라고 합니다. 민법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권리에 따라서요, 파트를 나눠놨는데 특히 민법 중에서 그 부분을 채권법 파트라고 한다는 거죠. 채권법 파트. 채권이라는 것은 급부에 대한 권리다. 중요한 권리입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권리들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 권리들에 따라서 장차 이제 3월 31일 날 갑과 을이 이제 청구를 하게 되겠죠.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바로 권리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권리에 따라서 3월 31일이 되면은 이제 청구를 하게 되겠죠.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청구를 하게 되고, 그 청구에 따라서 을은 갑에게 10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게 되면은 이때 비로소 을은 이 X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소유권은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그 물건, 이제 이것은 권리의 객체가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권리의 객체. 이런 권리가 있으면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라고 합니다. 물권. 그래서 물권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권리가 됩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뭐 전세권이라든지 저당권, 이런 것들도 다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물권에 해당됩니다. 물권도 종류가 다양하게 존재하겠죠. 소유권, 점유권, 뭐 저당권, 전세권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다양한 이런 물권의 종류에 따른 그 내용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을 우리는 물권법이라고 합니다. 물권법. 그래서 권리 그러면요, 크게 가장 중요한 권리에 나누는 방법으로 인간의 행위에 대한 권리인 채권과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규정해 놓은 그 권리 의무를 규정해 놓는 법이 바로 채권법, 물권법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파트가 됩니다. 근데 민법은요, 이런 건 재산관계죠. 10억 원, 물건, 이런 것들은 다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법을 특히 재산법이라고도 합니다. 재산법. 재산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재산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적 생활관계는요, 이런 재산관계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족 간에도 어떻습니까? 뭐 계약 같은 게 없어요. 계약 같은 게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갖는 경우가 있고, 또 자식은 또 부모에 대해서 일정한 권리 의무를 갖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부부끼리도 일정한 권리 의무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어떠한 계약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이때 이건 재산관계하고 상관이 없죠.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권리 의무, 부부 간의 뭐 정조 의무, 이런 것들은 재산관계하고 상관없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는 가족관계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족관계 안에서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특히 이것을 이제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가족법은 가족관계 내에서 가족들 사이에 갖는 권리 의무, 이것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 생활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가족법은 다시요,
그 가족, 친족들끼리 서로 갖는 권리 의무를 규정해 놓은 친족법이 있고요. 친족법이 있고, 또 그 친족의 범위 내에서 이 사람들이 또 상속도 하게 되겠죠. 상속. 그래서 상속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법 하면은 친족법과 상속법 이런 것들은 다 가족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특히 가족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적 생활관계는 크게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구별을 하고, 그래서 해당하는 그 권리에 따라서 재산법, 가족법 이렇게 구별을 하고요. 다시 재산법은 채권법, 물권법으로 나뉘고 가족법은 친족법, 상속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민법은 크게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리들을 크게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민법 총칙입니다. 총칙. 그래서 총칙이 또 맨 위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민법의 전체적인 내용은요, 앞에 총칙까지 합쳐서 5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범에는 총칙만 시험범에 해당되죠. 그러면 총칙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자, 매매계약이라든지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소유권 이전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물권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소유권 이전만 놓게 되면은요. 자, 갑에게서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갑은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또 X 물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소유권자가 갑에게서 을로 변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현상을요, 우리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예에서는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일정한 원인. 그렇죠. 그래서 권리 변동은 일정 원인에 따른 그 효과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법률 효과라고도 합니다. 법률 효과. 일정한 원인에 의한 효과이기 때문에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즉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원인이 필요한 거죠. 원인. 이러한 원인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즉 권리 변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원인.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와 이제 대비하여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채권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변동이 되고요.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이런 소유권 이전이라는 행위에 의해서 변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이나 또는 소유권 이전 이런 행위들을 우리는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법률 요건. 자, 그러면은 권리가 변동되기 위한 법률 요건에는요, 다시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2가지로. 자, 채권이 발생하려면은 매매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매매계약은 갑이 팔려고 했으니까, 을이 살려고 했으니까 매매계약이 성립이 된 것이죠. 갑이 팔려고 하지 않았고 을이 살려고 하지 않았으면 매매계약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를 않을 것이고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면 채권 채무는 발생을 할 수가 없겠죠.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물권도 변동되지 않을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매매계약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당사자 의사에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이것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매매계약.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대표적인 것이 또 이제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매매나 계약 이런 것들을 법률행위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어려우면 계약, 매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법률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법률행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요. 요런 게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X 부동산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가 있는데요. 갑이 사망을 했어요. 자, 갑이 사망을 했는데 갑의 가족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는데요. 이 사람의 친족 중에서는 딱 오촌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오촌 조카가 을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요. 이 재산을 상속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은 상속의 문제가 생길 텐데요. 자, 을이라는 사람한테 과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상속권이에요. 상속권이 있게 되면 X부동산을 을이 소유할 수가 있을 것이고, 상속권이 없으면 을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요, 상속은 우리가 이 상속에 관한 내용은 가족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총칙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가끔씩 이 총칙이라는 것은 물권, 채권, 또 가족법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 가지고 또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가족법적 내용들도 가끔 나옵니다. 총칙을 읽다 보면.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상속은요 어떻게 상속을 받냐면요, 먼저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은 상속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사람은요, 1순위는 직계 비속입니다. 자, 비속이라는 의미는요, 자기보다 학렬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자식, 조카, 이런 사람들, 손자, 이런 사람은 나보다 학렬이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속이라고 하는데, 그 비속 중에서요, 앞에 직계라는 말이 붙게 되면은 바로 내 자식, 내 손자들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카들은 직계 비속은 아닌 거죠. 비속은 비속이지만 직계 비속은 아니에요. 그러면 직계 비속은 보통 이제 자식, 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식이나 손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상속을 하게 되고요. 근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부모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부모 또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을 직계 존속이라고 해요. 여기서 존속이라는 의미는요, 자기보다 학렬이 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모, 삼촌, 고모, 이모 이런 사람들을 존속이라고 하는데, 직계라는 말이 붙으면은요, 나의 직접 이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만을 이제 직계 존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쉽게 보면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상속을 하고,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상속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자식, 부모가 다 없다. 그러면은 나의 형제, 자매가 상속을 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가 상속을 하게 되고, 만약에 형제, 자매도 없으면요, 우리 법에서는 사촌 이내에 친족이 상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도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삼촌, 고모, 이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삼촌, 촌수로 따지면 삼촌입니다. 삼촌도 없다 그러면은 내 사촌들이 상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사람이 배우자가 빠져 있죠. 이 배우자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직계 비속, 자식이 상속할 때 자식과 공동으로 상속을 하고요. 자식이 없어서 부모가 상속할 때는 그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을 하고요. 이때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요, 5화를 가산합니다. 배우자는 좀 더 많이 받아요. 5화를 더 가산합니다. 예를 들면 5화를 가산한다는 것이, 갑이 사망을 해서 갑에게 아내 을이 있고 배우자 있고 자식이 이제 A, B, C 세 명이 있으면은요, 자,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모예요. 홀어머니로 병이 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상속을 받을 때는 갑이 사망을 해서 갑의 재산 X 부동산이 있으면은 이 부동산을 누가 상속하냐면요, 여기는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있지만 자식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상속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상속을 해요. 그럼 자식들이 상속을 하고, 여기 또 배우자가 있죠. 이 배우자는 자식과 공동으로 상속을 해요. 다만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X 부동산을 상속할 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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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둘이면요, 1대 1대 1.5로 상속하고요.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우자 몫은 그만큼 또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 민법의 규정이에요. 이렇게 상속을 한다. 자, 그런데요, 자, 여기서 보죠. 갑이 사망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을이 오촌 조카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자, 오촌 조카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오촌이요. 어떻습니까? 상속을 받을 수가 없죠. 상속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을은 어떻습니까? 상속권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상속인이 없으면은요, 이때는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법이요, 개정을 해가지고요, 6촌까지 상속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개정을 해가지고 6촌까지 상속할 수 있다. 여기가 6촌까지도 상속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을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을의 의사고는 전혀 상관없죠. 을이 아무리 상속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권리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권리의 변동은요, 이 사람의 의사, 권리를 갖고자 하는 이 사람의 의사에 의한 법률 행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때로는 권리를 갖기도 하고 권리를 또 못 갖기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가질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법률 행위죠. 갑이 계약, 갑과 을이 계약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갖게 되죠. 그러면은 이 법률 행위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의사 표시,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이고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는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인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외에는요,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는 없어요. 법률 행위나 법률의 규정,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만 권리는 변동됩니다. 그런데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는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즉, 개인과 개인 간의 이 사적 생활관계에서 어떠한 권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본질적인 어떤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바로 법률 행위가 됩니다. 즉,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의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죠. 매점에 가서 컵라면을 사 먹는다든지 매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또는 버스를 타고 다 택시를 타고 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떤 법률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택시를 타려고 했으니까, 버스를 타려고 했으니까, 내가 이 물건을 사려고 했으니까 다 이런 것들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법률 행위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취득되는 경우는 뭐 평생에 상속 몇 번이나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법률 행위를 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은 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이렇게 변동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률 행위 그러면은 매매 계약, 계약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법률 행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권리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요. 자, 일정한 요건으로서는 우리가 갑과 을이 계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물론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전화로도 얼마든지 가능을 합니다. 근데 보통 계약서를 쓴다고 하게 되면요. 자, 이게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을 한다 그러면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혹시 계약서를 뭐 보신 분들이 뭐 있을 수도 있죠. 계약서에는요, 이게 들어갑니다. 자, 맨 위에는 무엇을 얼마에 계약하는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X 물건을 10억 원에 계약을 한다. 이렇게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게. 계약의 내용. 내용이 있어야 돼요. 계약의 내용이 없는 매매 계약이 성립될 수는 없겠죠. 내용이 있어야 그에 따른 권리 의무를 부담할 테니까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계약을 한 당사자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는 그 당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인, 을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는요, 깨알 같은 거 싫어요. 뭐 언제 어디서 이행을 하기로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특약사항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요건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용. 그 다음에 당사자죠. 자, 권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만이 권리를 갖기 때문에 갑과 을, 권리를 가질 사람들의 그 명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없으면은 뭐 권리라는 걸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어디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권리를 갖는지 이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당사자.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갑이 어떻게 돼요? 팔려고 하는 의사, 을이라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의사, 이 의사가 계약서 내용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계약서 이름 다 쓰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지 다 적었지만 마지막에 이 사람이 나 도장 못 찍겠다 해버리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마지막으로요. 팔겠다 사겠다라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즉 도장이 찍혀야 되는 거죠. 도장을 찍어야 계약서가 되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갑과 을이 이 당사자가 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팔려고 하는 살려고 하는 이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거죠. 자,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의사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표시가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내용, 당사자, 의사표시 이것들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우리는 매매계약이 적어도 성립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립되었다. 즉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성립요건이 됩니다. 성립요건. 다만 이러한 내용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요. 바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죽은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뒤에서 다룰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이 당사자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권리 능력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요.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것인데 이 당사자는 적어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5살짜리, 뭐 치매 환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사고 파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했다라고 볼 수도 없게 되겠죠. 따라서 당사자들은 법률행위, 권리, 살아있는 사람,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 이외에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나아가서 이 행위가 법률행위인 거죠.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행위 능력 할 때 행위는 법률행위를 말해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그 내용은요. 내용과 관련돼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X물건 15권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른 권리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그 내용은 권리라는 것은 구체적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확정된 내용이요. 가능해야 권리를 인정할 실익이 있는 거죠. 불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능해야 되고.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요. 그 가능한 그 내용이 그 우리 법에서 허용돼야 되겠죠. 즉 적법해야 됩니다. 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비록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권리로서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권리라는 것은 법에 의한 보호인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권리들을 법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즉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타당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요건,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만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을 한다.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해야만이 권리 의무가 구체적으로 이제 변동이 되는 것이죠. 또 의사표시와 관련돼서도요. 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그 의사를 표시하는 걸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을 때요. 의사와 표시가 만약에 불일치하다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아닌 것이죠.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든지.
하면은 또는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어떻습니까? 불일치해서는 안 된다. 즉 의사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지만이 정상적인 의사 표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나아가서 의사 표시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의사 표시라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또 이루어졌으면은 그런 것들까지 다 권리로서 인정해줘서는 안 되겠죠. 권리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런 의사표시라는 과정에서. 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사기나 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요건들을 다 갖추었을 때만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해서 그 구체적인 이제 권리 의무가 변동이 된다는 거죠. 권리가 변동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요.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그 요건들이 되겠죠. 요건. 이것이 내용이 있고 의사표시가 있고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최소한의 성립 요건이 될 것이고요.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용, 의사표시, 당사자가 이렇게 있어야만이 어떻습니까? 적어도 계약으로서, 즉 법률행위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런 외관은 최소한 갖추고 있었을 때 우리는 법률행위가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3가지의 외관은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나아가서 이런 외관만 갖춰서는 안 되고 이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나 의사표시나 당사자에 있어서 이런 다시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들을 또 갖춰야 되는 거죠.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요건, 그래서 이것을 효력 발생 요건, 줄여서 이제 유효 요건. 효력이 있기 위한 요건, 그래서 유효 요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 법률행위를 통해 가지고 권리가 변동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하고 이제 유효 요건을 모두 이제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유효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뭘 다루냐면요. 자, 계약의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어떻습니까? 채권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채권법 시간에 다루고요. 그 채권에 따른 그 이행으로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은 이제 물권이 변동되고 그 물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권법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 전제로서요. 먼저 어떻습니까?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돼서, 그러니까 성립돼서 유효할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민법 총칙에서는 이 법률 행위가 성립되어 유효하기 위한 이 요건들 있죠. 이 요건들. 이 요건들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민법 총칙입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을 먼저 통과를 해야만이, 이런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이 그 다음으로 채권이 성립돼서 채권이 변동돼서 채권법이 나올 것이고 또 물권이 변동돼서 물권법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채권 물권에 변동되기 위한 그 원인, 그 전제 요건이 되는 것이 바로 민법 총칙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될 민법 총칙은 바로 이 법률 행위가 성립 유효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요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요,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행위와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는 또 변동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으로서요, 아주 중요한 것이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시효 그랬을 때는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정한 효력을 부여하는데 그 효력이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주면 우리는 소멸시효라고 하고요. 또 권리를 어떤 취득하게 되는 효력을 주면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취득시효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요, 채권을 시간이 경과했다고 해서 당연히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요, 물권은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취득시효는요, 물권법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취득시효는 우리 총칙에서 다루잖아요. 이거 오로지 물권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소멸시효는 채권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고요. 물권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시효는 물권과 채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민법 총칙의 내용은 법률행위의 성립 유효 요건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의 일종인 소멸시효 이 두 가지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민법 총칙입니다. 그런데 총칙의 이제 본질적인 내용, 아주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 이외에도 일반적인 내용이 있죠. 권리란 무엇이고 민법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부수적으로 다루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총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법률행위의 요건과 그 다음에 소멸시효 이게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다루는 것이 민법 총칙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민법 총칙이 우리의 시험범위는 민법 총칙만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것을 잠깐 보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민법 총칙 권리 의무를 다룬다라는 거죠. 이거 한 겁니다. 민법은 권리 의무를 다루는데 그 권리 의무의 내용에 따라서 민법은 여러 파트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특히 우리는 그 원인 권리를 변동시키는 거 원인과 관련돼서 법률행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총칙을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거죠.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았고요. 자, 책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자, 제1장 소론에서는요, 이렇게 특별한 내용, 뭐 이렇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민법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자, 민법이란 무엇이냐? 방금 설명했죠. 사법의 일반법을 우리는 민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법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일반 사법이다. 즉, 일반법으로서의 사법이라는 거죠. 민법은. 일반법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산 보시면은 이 민법은 실체법이다. 실체법이라는 것은요, 권리와 의무를 규정해 놓은 법을 우리는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요 1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갑이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민법에는요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면 갑은 1억 원의 채권을 갖는다. 이런 것만 규정되어 있어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권리를 갖게 된다. 뭐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런 권리를 갖게 된다. 이 권리 의무만을 쭉 나열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갚기로 한 1억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갑은 권리가 있고 을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갑이 강제로 가가지고 을에서 뺏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자력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는 없고요. 이런 권리는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 국가기관을 통해서 그 권리를 구줘왔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국가에 의한 보호예요. 법적인 보호는 국가에 의한 보호라는 거죠. 따라서 국가가 보호해주고 국가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지 개인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할 수는 없어요. 즉 국가를 통해서 실현한다. 이때 권리를 실현해주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게 되는데 법원을 통해서라는 것은 법원의 구체적인 재판을 통해서 권리를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갑이 을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요.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승소 판결문에 의해서 을이 가지고 있는 지산을 강제 집행하는 거죠. 경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매 대가에서 자신의 돈을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을이 의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갑이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요. 권리를 실현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요 따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 절차를 규정하는 법으로서의 따로 민사소송법이라든지 민사집행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그러면요 이런 절차에 관한 내용은 제외하고 그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민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절차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절차는 규정하지 않고 권리 의무의 실체라는 것은 뭐 진실 이런 거예요. 과연 권리가 있느냐, 이 사람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느냐 이런 것만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민법은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체법이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은 간단하게 그 개념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런 것이 있는데요. 요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민법은 사법의 일반법으로서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체법이라는 거죠. 이 실체법을 우리는 민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민법에는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민법의 법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11페이지 보시면은 민법의 법원이 나오죠. 이때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보자 할 때 그 청사를 말하는 법원이 아니라요, 이 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법의 어떤, 법의 형식, 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법이 어디에 있느냐, 민법은 어디에 있느냐죠. 이런 민법, 사적 상호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것이 바로 민법의 법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민법의 법원은요, 쉽게 생각하면은 민법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민법은 어떠한 형식으로 존재하느냐 해서 법원 그러면은요, 민법의 법원이란 그 민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과연 어디에 존재하느냐, 민법이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민법은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이 민법은요, 그 존재 형식에 따라서 성문화된 법으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이. 그러면은 이것을 성문법이라고 해요. 성문법. 그래서 민법이 이제 다 성문화가 되어 있어요. 이런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성문화되어 있으면 성문법이라고 하는데, 사적 생활관계에 규율되는 모든 내용들요, 그 권리 의무를 다 일일이 다 성문화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적 생활관계는 워낙 다양하게 복잡하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내용들을 다 일일이 미리 예상해서 성문화시킨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성문법만으로 규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제 불문법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성문화되지 않는 불문법, 이 불문법에 의해서 규율되기도 합니다. 성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문법의 형식으로도 민법은 존재한다는 거죠. 불문법도 민법이 됩니다.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게 되는 불문법이면 이것도 민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거죠. 자, 성문법은요,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성립되기 때문에 재정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불문법은 따로 재정 절차라는 게 없어요. 그냥 불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법은 재정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요,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성문법에는요, 자, 민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민법이 있고요. 우리가 민법이다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이런 민법도 있고요.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자,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주택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죠.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이라고 안 돼 있죠. 이름은 민법이 아니고요, 이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주택임대차와 관련돼서 특별히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민법의 부속, 특별 규정이 되는 거죠. 민법의 특별법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요,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지 않지만 이것도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어떤 뭐 특별법이라고 할까요? 특별 뭐 부속 법률, 그러니까 민법 부속 법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민법 부속 법률 이런 규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규정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법률의 형태로 조정하는 거죠. 법률의 형태. 자, 법률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된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성문법에는요, 국회에서 법을 제정을 할 때요, 이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일이 다 또 성문화,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법 전문가긴 하지만은요, 이제 포괄적인 전문가이지 세세한 전문가들은 아니죠. 따라서 법률을 만든 다음에요, 개별적인 어떤 내용들은 행정부에서 너희들이 잘 알 테기 때문에 행정부에 이제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요, 이 법의 위임을 받아서 만든 시행령들이 있어요. 그런 시행령들이 있겠죠. 이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령을 만들게 되면 대통령령, 그 다음에
각 부처의 장관이 만들게 되면은 이제 부령, 총리가 만들면 뭐 총리령 해가지고 각 시행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행령들도 결국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민법에 해당되는 거죠. 민법에 해당되고요. 시행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서울시 주민들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특별히 만들어 놓은 서울시 조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은 부산시 조례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부산 시민들 간의 사적 생활관계만 규율하기 위해서도 부산시 조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조례가 또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뭐 조례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드는 뭐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다 성문화된 법들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어떻습니까? 다 개인과 개인 사이를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이제 민법이 되는 거죠. 민법.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국내법이 되는 거죠. 국내법. 국내에서 제정된 국내법이 되지만 국내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한미 FTA를 체결하면 어떻습니까? 그 체결된 그 조약이 어떻습니까? 사적 생활관계에서 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조약. 그러니까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조약이라든지 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국제법규. 이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사적 생활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있으면 이런 것들도 우리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는 민법에는요. 이렇게 민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민법 이것 이외에도요. 여러 종류의 성문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 종류의 성문법들이 존재하고 이런 성문법들이 어떻습니까? 이름은 민법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 민법이라고 이름은 붙여졌지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다 민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민법들 중에서 형식적으로 민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민법 이것을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민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실질적인 민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민법은 바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되겠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 의미.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 민법을 중심으로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성문법이 다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성문법이 미리서 사적 생활관계를 다 예정해서 다 성문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요. 때로는 이렇게 불문법의 형식으로도 민법은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불문법의 종류로 대표적인 것이요.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관습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판례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리. 세 종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민법의 법원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요. 특히 불문법이 중요합니다. 성문법과 관련돼서는 한 번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법원은 그렇게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불문법이에요. 성문법은 성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법전을 찾아보면. 그런데 불문법 형식으로 존재하게 되면요. 일반인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이 쉽게 알 수도 없는 그 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일반인이 예상하지 못한 법 적용에 의해서 손해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불문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함부로 불문법을 인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것들을 불문법, 즉 관습법, 판례법, 조리라고 하는지 그 의미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문법이 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제2절에서 민법의 법원 해가지고요, 위에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 의미의 민법, 방금 설명했죠. 이 모든 내용들이요, 다 실질적으로 사적 생활관계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되겠죠. 그러나 이 중에서 특히 민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 민법 그러면요, 이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되는 거죠. 이 전부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만을 특히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법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민법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했을 때 그 민법에 법원했을 때는 이 민법은 바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의미하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중심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요, 민법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았고요. 자, 민법의 법원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민법의 법원은요, 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요, 특히 관습법이며 불문법이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민법의 법원에 관한 내용 이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